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SNS를 통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선거를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서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바이든을 갖고 노는 것뿐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아침에 또다시 SNS를 통해서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또 이렇게 비웃었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를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젤렌스키는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다. 그저 그런 성공을 거둔 코미디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다른 나라 대통령을 아주 멸칭까지 써가면서 비난을 했는데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선거를 거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서도 4%가량이 아주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유일하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전임자 바이든을 갖고 논 것뿐이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살벌한 발언을 적었는데요.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서두르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거의 반협박 수준의 강력한 경고를 올렸는데요. 미국이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서 손을 완전히 뗄 수도 있다. 이런 점까지 시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걸 올렸을까요? 네, 일단 이 발언이 나오기에 앞서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첫 번째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자기네 나라가 배제된 데 대해서 큰 불만을 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반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거를 제시도 하지 않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기네 나라에서 4%의 아주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또 딕테이터, 독재자라까지 그런 단어까지 지칭을 하면서 더욱 깎아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히토류 같은 지분 50%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우크라이나 우리나라를 팔 수가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을 한데 또 트럼프의 심기가 거슬러진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멸시를 했는데 미국을 설득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전임자인 조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해서 3,500억 달러를 미국이 전쟁에 지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도 없었고 시작할 필요조차 없었던 쓸데없는 전쟁이었는데 내가 없었다면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 미국은 유럽보다 2천억 달러나 더 전쟁에 지출을 했다. 유럽의 돈은 보장이 되지만 우리가 쓴 미국의 돈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리피 졸린 조 바이든이 이 전쟁이 우리보다 미국보다 유럽에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두고 공평한 지출을 어째서 요구하지 않았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따졌는데 우리 미국은 크고 아름다운 바다 대서양으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보낸 돈의 절반이 없어졌다. 이렇게 인정했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러시아와 종전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오로지 트럼프 행정부만이 할 수 있는 평화협상이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유럽이 평화를 가져오는 데 실패를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월한 돈벌이 gravy trai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수월한 돈벌이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다면서 나는 우크라이나를 사랑하지만 젤렌스키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우크라이나는 산산조각 났고 수백만 명이 불필요하게 죽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자,
이처럼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 종전 협상에서요. 유럽의 역할을 또 따로 논의하기 위한 2차 비공식 회의가 지금 이 시간 프랑스 주도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엘리제 궁에서 유럽 각국의 정상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인 캐나다 총리와 화상 회의를 열었는데요. 1차 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정상들이 불만을 드러냈기 때문에 2차 회의를 프랑스에서 다급히 소집을 한 것입니다. 파리를 직접 방문한 정상은 현재까지 블로얀 루마니아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일하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발트 3국, 크로아티아와 같은 나라의 정상들은 화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X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장이 먼저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번 휴전은 지난 민스크 협정처럼 끝날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민스크 협정이란 게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10년 전과 9년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체결한 휴전 협정인데요. 이 휴전 협정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졌는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런 평화 협정이 휴지 조각이 돼서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긍정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안전 보장 그런 정책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스탱 트루드 캐나다 총리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빠진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 회담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당사자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것도 최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프랑스 입장을 거들었습니다. 이 회의는 비공식 자리이기 때문에 공동선언문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마크롱 대통령이 나중에 회의 결과를 공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 정상들일 텐데 특히 이렇게 프랑스가 좀 목소리를 높이는 거 없네요. 프랑스가 유럽의 맹주를 자처하면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 못지않게 유럽도 큰 피해를 봤는데 미국은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협정을 해서 막대한 재개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지만 유럽은 돈만 쓰고 얻은 것도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전쟁으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는 위기감 때문에 프랑스가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랑스 입장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된 그렇지만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나 유럽 국가들과도 사전 논의가 없이 날마다 매우 의욕적인 발언을 이어가는데 그 가운데 일관성은 찾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와 미국 지금 날선 반응을 주고받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미국과의 협상에 만족감을 나타냈다라는 보도가 또 있습니다. 전쟁 피해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연합도 굉장히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가진 미국과의 장관급 회담 아주 만족한다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드론 생산 공장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이 회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받은 보고에 따르면 회담이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들었다. 서로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회복할 첫 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 관계 회복에 회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위기와 같은 매우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러시아, 미국 간의 신뢰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앞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우선으로 중요시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러시아는 언제든지 다음 협상 테이블에도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협상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그 협상에서 이긴 팀은 러시아 쪽이다라는 식의 그러한 이제 이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구나 그 협상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 러시아의 두 사람은 아주 노련한 사람들이고 미국의 협상 대표팀은 젊고 외교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갔기 때문에 완전히 말리고 말았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보도를 하는 언론들이 거의가 다 민주당 지지 신문들이거든요. 진보적인 신문들. 그래서 이게 뭐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이게 좀 너무나 이렇게 자기 식으로 이 편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협상은 시작은 됐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우선 좀 뭐랄까 이 좀 서광이 좀 비친다 그럴까요?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제 회담에 참석한 러시아는 외무부 장관과 크렘린궁 외교 안보 보좌관 두 사람의 외교 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습니다. 두 사람이. 네. 그런 반면에 미국의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긴 했지만 국무장관으로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고 그렇죠. 또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첫 번째 중동 방문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합니다. 하원 의원 출신인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또 트럼프의 40년 골프 친구로 불리우고 있는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역시 뉴욕 출신의 부동산 전문 사업가로 외교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인물들을 내세워서 러시아와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출연하는 이 인터뷰가 어제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와 국정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네, 팍스 뉴스가 방영한 머스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진행자인 해너티를 마주보고 나란히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구도로 진행됐는데요. 현직 대통령과 민간인이 같은 선상에서 미국의 모든 국민을 상대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퍼스트 버디,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로 불리우고 있는 머스크에 대해서 우리를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도 민주당 인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의 통제권을 일론 머스크에게 양도를 했고 머스크 대통령이 강요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표지 사진으로 머스크가 백악관 집무실에 앉은 합성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주요 매체들이 머스크의 월권이 심하다 이렇게 비판을 한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를 반박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미국 국민들은 똑똑하다, 상황을 이해한다면서 머스크와 자신이 이간질에 관해서 대화한 적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체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후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한지 마치 브로맨스, 네. brotherly romance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머스크가 행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통령이 그렇지만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운을 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가 재능 있는 청년들을 모집해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머스크를 가리켜서 트럼프는 그는 정말로 참된 리더다 이렇게 지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머스크는 재킷을 열어서 기술 지원이라고 적혀있는 자신의 티셔츠를 과시하면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도지 정부 효율부가 정부에서 탕진된 1조 달러를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도지가 납세자 정부에 무단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을 향해서 사회보장제도는 예상 삭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도 보면은 인터뷰 내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성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어제 회견 내내 애정어린 발언으로 일관을 했는데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두 차례 발생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암살 시도와 관계없이 나는 어쨌든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고 만약 관료 집단이 대통령 의지가 이행되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연방법원도 역시 민주당 소속 14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머스크와 효율부의 관련 권한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을 하면서 머스크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 피해의 긴급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서 신청을 기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어제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브로맨스를 뭐 소개하긴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그은 얘기가 한 가지는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를 수행할 때 일론 머스크가 이해 충돌이 생긴다면은 업무에서 배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 했고 일론 머스크도 뭐 또 화답을 하면서 만일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내가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뭐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뭐랄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뭐 기대감이 또 들기도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세계 초강대국의 대통령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두 사람이 정경유착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4년간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없겠죠. 뭐 다른 나라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두 사람의 성격상 뭔가 불편하거나 삐걱삐걱거린다 그러면 또 가차없이 또 틀어질 수도 뭐 일론 있는. 머스크가 세계 제1위의 부호인데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내가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유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까? 그래서 모르겠네요. 돈 있는 사람이 권력까지 쥐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 권력을 안 그것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효율부 수장으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지난달 알타데나에서 이튼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요양시설에 있던 시리어 몇 불이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내 대피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 여객기가 전복이 되는 등 일단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미국 국민들이 이 여객기 안전 신뢰도가 소폭 하락했다라는 이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전혜직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튼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에 요양시설에 90대 할머니가 몇 시간씩이나 방치돼 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튼 산불이 발생했을 때 파사데나 지역의 테라스앳팍 마리노 요양시설에 거주하던 97살의 도로시 베네시 할머니는 무려 몇 시간 동안 시설 내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베네시 할머니는 화재 경보가 울리자마자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요양시설에 들어왔을 때 경보가 울리면 누군가 와서 도와줄 때까지 방에 머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 아무런 도움 없이 베네시 할머니는 방치됐습니다. 네. 할머니는 그럼 어떻게 구조가 됐습니까? 베네시 할머니는 아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아들 짐 베네시가 어머니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경보음이 들리고 있었고 어머니로부터 방 안에 있다는 말을 듣고 요양시설로 갔다고 합니다. 시설에 가까워지면서 응급 차량들이 옆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시설 인근이 불에 타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조급했다고 했습니다. 봉쇄된 도로를 우회해서 시설에 도착한 아들은 빈 건물에 홀로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옆 창문 너머로 불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설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취해온 건 약 3시간 뒤였습니다. 직원은 아들에게 어머니와 함께 있는지 물었고 아들은 그렇다 아니었다면 돌아가셨을 거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들은 그날의 밤에 상황이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다는 점을 이해는 하지만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고 심정을 전했는데요. 베네시 할머니가 구출된 시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LA타임스 조사와 전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화재 발생 약 3시간이 지난 9시 15분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시설 측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까? 시설 측은 자신들은 주정부의 재난 대비 계획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튼 산불이 처음 보고된 건 저녁 6시 30분쯤, 또 시설의 대피 명령 지역이 포함된 건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인 7시 26분쯤이었습니다. 시설의 대표인 아담 칼리파는
직원들과 소방관들이 저녁 8시 30분쯤 시설 내 어르신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어른들을 대피시킨 뒤 시설 직원들이 저녁 8시 45분에서 9시 10분 사이 마지막 확인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두 차례 시설에 들어가려 시도했지만 소방관들이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대피됐다고 전하면서 접근을 막았다고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튼 산불이 당시 시설에 노인이 방치된 사건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건이 또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박현경 기자께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웨스트 알타데나에 위치한 또 다른 요양시설 몬테세드로에서도 방치됐던 100살의 할머니가 구조됐다는 사연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전으로 보청기를 충전하지도 못했던 할머니는 요양원 사람들이 모두 대피한 지 3시간 뒤에 건물 내부를 다시 살펴보던 LA 카운티 셰리프국 요원들에 의해서 구출됐습니다. 구조 당시 경찰 바디캠 영상도 공개되면서 안타까움과 극적인 상황에 대한 안도감을 전했었는데요. 이 시설에서는 당시 100살 할머니 말고도 또 다른 할머니도 함께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시설에 대한 조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국에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국은 아들에게 구조된 베네시 할머니가 머무르던 요양시설 테라스앳 팍 마리노 요양원, 그리고 방금 전 말씀드린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의해 발견된 할머니들이 구조된 몬테세드로를 대상으로 이들 시설의 대응 실패와 관련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은 화재 발생 당시 시설의 비상 대비 계획이 적절하게 실행됐는지, 또 어떤 절차가 짜라졌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본 뒤에 책임 여부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와 일부 지역 정치인들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보통 요양원들은요 이런 상황이 생길 거에 대비해서 지켜야 할 규율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요양시설에는 재난 또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시설 직원들은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비상 대피 계획과 대응 절차를 시설별로 구축을 하고 일을 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은 정기적인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되고 모든 입소자와 직원이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런 시설들은 비상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의료 정보와 자원을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대응 훈련이 얼마나 자세하고 엄격하게 진행돼야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일부 시설에서 직원 간 정보 공유가 미흡했던 사실도 드러났고 비상대응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나면서 요양시설의 비상대응 계획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교육과 훈련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객기구와 관련된 대형 사고가 최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항공 운송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편과 육군 헬기가 충돌한 뒤 추락해서 한인 3명을 포함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 진행된 설문조사입니다. 시카고 대학 여론조사센터와 AP통신이 공동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1,11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항공 운송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응답자 비율은 1년 전보다 감소한 반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늘었습니다. 이딴 사고로 항공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면은 신뢰도가 과연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항공 운송, 그러니까 여객기 서비스는가 매우 또는 다소 안전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1%보다 7%포인트 감소한 겁니다. 아무래도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항공 운송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늘었습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2명이 매우 또는 다소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는데 1년 전 12%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항공 운송에 대한 안전 신뢰도는 걷기나 차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차나 메트로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 사고도 점점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들이 지금 발생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이틀 전에 네. 그 뭐 토론토 공항에 예. 착륙하다가 이렇게 그 항공기는 완전 히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지금까지 항공기가 뒤집혀 있는 네. 저 장면을 본 적이 한 번도 그럼요. 없거든요. 없죠. 지금 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이 정치 성향별로 응답률이 또 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카고 대학 여론조사 센터와 AP통신은 응답자별 정치 성향을 분석했는데요. 무당파, 공화, 민주, 양당 지지별 운송 신뢰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공화당 지지 응답자의 69%가 항공 운송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반면 항공운송이 안전하다고 답한 민주당 비율은 지난해보다 7%포인트 하락한 69%로 집계됐습니다. 무당파 응답자 설문조사가 눈에 띕니다. 43%만이 항공운송이 안전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무려 18%나 하락한 겁니다. 민주당과 무당파 지지자들의 항공 운송 신뢰 하락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이 큰 이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어쨌든 공화당 지지자는 1%가 떨어져서 69%, 민주당은 7%포인트가 떨어져서 69%. 69%라는 수치는 막 이번 처음으로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같은 수치가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연방항공청 그 FAA 직원들이 지금도 숫자가 적다, 인원이 더 보충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연방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FAA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항공청에서 일하는 수습 직원 수백 명이 지난 14일 밤부터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기 시작했다고 항공안전 전문가 노동조합의 데이비 스페로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해고 대상에는 연방항공청의 레이더와 착륙, 항법 보조 장비의 정비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항공 관제사들이 해고된 건 아닌 것으로 CNN에 보도했습니다. 스페로 위원장은 직원들이 사유 없이 해고됐고 그들의 성과나 행위를 바탕으로 해고를 결정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고 통보 이메일은 정부 이메일 계정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서 발신됐는데요. 주류 언론들은 최근 대형 항공사고 이후 항공 안전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 속에서 이런 해고가 이뤄졌다면서 우려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지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DC에 계시는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 꼭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정신없습니다. 사실 워싱턴에 있으면서요. 지금 이 질문 먼저 하시면서 네. 좀 한숨이 섞인 웃음도 하셨잖아요. 딱 그겁니다. 예, 딱 그거예요. 왜냐하면 한 대 얻어맞았으면 왜 때렸고 이건 법에 어기고 네. 힘이 있다고 때리는 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전에 또 더 큰 펀치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얻어맞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 방송에서 지난 선거 때에 계속 방송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되면은 선거 운동을 하면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야말로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냥 그런 공약을 너무나 강력하게 그 집행을 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의 이 시스템, 정부의 DC에서 익숙해 있던 아주 중심의 권력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겁니다. 예, 이거 정부 해체,
선거 때 이 정부 이제까지 미국을 이렇게 망쳤다 니네가 아하. 그게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가 아니고 기득권에 있든 권력을 여태까지 쥐고 와 있든 이 사람들이 미국을 다 망쳤으니까 이런 정부를 해체해야 되겠다고 막 선거 때 그 얘기를 너무 씩씩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그래도 할 수 없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안정되게 할까라는 이런 생각에 있는 정치적 주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 쪽에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권력, 백악관은 트럼프가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의회는 민주당도 커요. 소수당이지만 역대 소수당 치고서는 굉장히 큰 의석수를 갖고 있는 그렇죠, 소수당입니다. 그렇죠. 네, 하원 정치 때 하원에서는 거의 동수잖아요. 네. 공화당에서 10명만 이탈해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지난 선거 때 트럼프가 공약을 내세운 그런 공약을 과감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율이 새 정부 취임하고 새 대통령 들어가고 한 달 동안 시민들한테 그 국정 운영의 지지율 조사한 게 8년 전에 트럼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제일 강력하고 자신감이 있을 때잖아요. 네. 트럼프는 또 다른 선거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메일로다가 트럼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 서명 운동이 막 오가고 막 그럴 정도입니다. 새 대통령 된 트럼프 공약을 그렇게 강하게 실천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정부를 해체하는 작업인데 이게 정신없이 하기 때문에 워싱턴에 지금 멍하고서 이 상황을 그냥 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금 워싱턴 모습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공무원의 숫자를 이제 줄이고 있는데 처음에 공무원의 숫자를 줄일 때는 그래 맞다. 공무원들 정말 일 많이 안 하잖냐. 우리가 일을 보러 가면은 정말 게으르고 느릿느릿하잖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는 걸 보니까 너무 많이 줄이는 거 아닌가?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공무원, 연방정부 이게 너무 방만하고 네. 방대하기 때문에 미국이 너무 낭비가 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다. 라는 논리 이런 입장 얘기들이 미국 시민사회에 맥혔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공무원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한다라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틀리게 들리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비용을 절감하고 공무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정부를 만드느라고 모든 걸 다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체하는 작업의 충격을 트럼프는 좀 직접 칼을 든 입장에서는 좀 비껴 있습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라는 이 아주 우파 억만장자를 데려다가 이 사람한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라라는 절대 권한을 주고서 옆에서 하게끔 해요. 네. 너무 아닌 것 같으면은 옆에서 그건 너무했으니까 안 돼. 이런 얘기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앨런 머스크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제죠. 아주 씩씩하게 얘기하는 게 내가 들어와서 5천억 달러를 절감시켰다 그래요. 무조건 그냥 중앙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그냥 해체시키기 때문에. 네. 원래 내 목표는 1조 달러를 연방정부에서 예산을 줄이는 거다. 절반을 벌써 해냈다. 이렇게 하고 있고서 그냥 정부 기구를 해체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트럼프 선거할 때 그리고 선거가 이긴 다음에 되게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미국은 다른 미국이다. 이전하고 달라진 다른 미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다가 트럼프의 트럼프의 아이디어가 이 정부를 바꾸는 거, 개량해고 정부 해체 이게 너무 무지막지하고 이렇게 하려고서 이 공권력의
가장 책임 있게 집행을 하는 장관급들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그냥 때려 부시는 스타일의 사람들을 임명을 했잖아요. 다. 네. 어떻게 안정시켜서 잘 운영할지가 아니라 이제까지 잘못된 정부를 일단 뭘 이노베이션 하려면 부숴야 되니까 부시는 사람들한테 장관급들 거의 다 임명했어요. 그 음모론에 가깝게 그 백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도 참 우리가 볼 때 정상인으로 보이지 않던 그 케네디 주니어도 임명됐잖아요.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도 임명이 되고 이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직의 사람이 이 정부를 해치라고 하려는 요직에 들어가는 장관들도 다 임명해서 아주 계획 세웠던 대로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약 세운 게 그래서 내가 권력도 다시 차지했고 의회에서도 이겼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대 야당이 민주당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어떠한 그 대응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사회에서 저항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인기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이유가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네. 원래 새로운 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은 첫 번째 100일 동안은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내고 또 100일 동안 그 어떤 이 정책을 시범을 보이면서 이 뭐 조정하고 조율하고 뭐 이런 게 지금까지 통례였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는 그런 기대가 과연 해도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대통령 들어와도 일단은 자기가 공약한 거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그 프라이어리티 순서죠. 아젠다 순서도 좀 만들고 그리고 여론도 봐가면서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뭐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긴장을 가지고 새 정부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거에 대한 목소리는 의회에서 내고 해서 이렇게 돼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뭐 아무래도 100일 이제 3개월 넘어가면서 이런 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한 달 지나고 봐서는 이게 도무지 그럴 것 같은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리고 그 새로 들어온 권력에 대한 그 견제할 수 있는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거의 정치 세력이 비슷비슷한 양당 정치가 그렇게 해서 안정되게 되어 왔었는데 민주공화당도요. 근데 지금 이게 판이 많이 달라졌구나. 권력을 만들어내는 일반 시민사회의 시민들이 어떤 열망을 갖고 어떤 그 요구를 정치권에다가 댄다라는 거에 대한 그 내용이 지난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너무 낼 판이 없으니까 정치권에서 해줘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보세요. 8년 전에 트럼프가 이상한 권력이 딱 들어왔을 때 네 저녁에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서 저항하는 이런 시위나 이런 게 너무나 강력하게 크고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40%도 안 된다라는 이런 이 미디어의 통계가 있는 거 보면은 미국이 이대로 가야만 되는 건가 이런 걱정거리를 하면서 지금 한 달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동안 한 달이 됐는데 한미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방송 용어로다가는 적당하지 않지만은 제 개인적 눈으로다가는 서울도 워싱턴도 그냥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세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은 현실이 목표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사람 세상을 안정되게 질서 있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정치고 권력인데 네. 이 워싱턴과 서울이 그거하고서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워싱턴이라는 곳은 전 세계에 대해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고 그냥 군함 같잖아요, 미국은. 그런데 미국의 2차 대전, 미국이 승자의 나라가 되고 세계 패권을 갖고 그 영향력 하에서 현대 국가를 만들어서 정치, 경제 발전을 한 나라들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한국을 볼 때는 한미 관계는 굉장히 걱정이 되죠. 미국의 새 권력이 들어오면 빨리 미국이 새 권력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를 눈치채고 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얻을 건 얻고 뭐가 유리하고 한국 쪽에서 볼 때는 이러한 국리하고 빨리 그러한 그 커넥션도 만들고 정책을 대응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한국이 권력 주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부분이 그냥 없어진 거와 마찬가지로 빨리 정리가 돼서 한국을 대표하는 권력이 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아마 내일서부터요. 오늘 19일 오늘이 그 역시 한국은 권력보다 경제가 더 크고 그렇죠. 대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미국 권력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상의회장인 SK의 최태원 회장이 한국에 굉장히 많은 기업에 운영하는 운영팀들을 데리고서 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제 컨그레스 갈라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의회에 들어오니까 의회의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서 한미 간에 해보자. 권력 주체가 없으니까 기업이 나선 거죠. 이게 3일 동안 해나가고 지난 한 달 동안에 굉장히 작고 큰 방문단이 워싱턴으로 왔지만은 뭔가 효율성 있게 뭘 매치돼서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보면 다 상대할 수 있는 부인이라고 믿음이 안 가는 거죠. 한국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이럴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정파가 이렇게 다투고 싸울 때에 국내 정권 권력에 관한 연결을 자꾸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경쟁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보이고 부정적인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도 이민 관련해서 너무 어려운데 네. 한 목소리를 내도 어려운데 한국 중심으로 갈라지고서 너무나 이게 그 정파적으로 분쟁이 많이 나기 때문에 다 우리가 알죠. 예. 한국계 의원들도 자기 관점에서 볼 땐 나는 어느 쪽이지만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데 미국의 한인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끌어내서 한국에 대해서 발언을 따내니까 야 그래도 4명의 한인 정치인들이 입장과 견해가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평소에 낼 때가 있고 낼 시점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국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발언을 내게 하니까 한인 사회가 이렇게 불편하게 갈라지고 이 굉장히 고민거리인데 정말로 한인 사회의 리더십이 냉정한 리더십 중요할 때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 미국 사는 한인 사회의 이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매우 걱정이 되는 한미 관계 그리고 한인 사회가 좀 냉정하게 이 동포 사회의 이슈를 가지고 미국에서의 생활에 의견을 내야 된다. 이게 아주 굉장히 절박한 그런 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함께했습니다.